서울 집값 더 오른다. 심리 지수가 6개월 내 최고. 규제 완화의 역설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서울 집값이 더 오른다고 보는 사람들이 대폭 늘어서 10월 수준으로 주택 매매 심리 지수가 크게 올라갔다. 그죠?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에서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보는 심리가 확산한 주요 요인으로는 규제 완화 기대감이라는 게 그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심리적으로는 확실히 좀 많이 풀린 것 같은데 하반기 이후에 주택 가격은 뭐 이런 규제 완화가 좀 심리를 자극해서 왜 그런 얘기도 예전에 기사에서 봤던 것 같은데 그 부동산은 심리다. 맞아요. 예, 그런 내용도 봤던 것 같은데 이렇게 심리가 이렇게 되면은 좀 하반기 될수록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현재 하반기 시장을 놓고 봤을 때 네네. 지금 나타나는 몇 가지 전조 현상들이 있는데 그런 전조 현상들을 데이터적으로 분석을 하다 보면 네. 하반기에는 가격이 회복 내지 다시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좀 커지고 있는 하반기 상승세가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뉴스 잠깐 보시면 네네. 이 뉴스 핵심은 이제 서울이었거든요. 네네. 서울인데 서울 뭐 집값 더 오른다라는 이런 내용인데 실제 주택 매매 시장 소비 심리 지수를 보면요. 네.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다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네요. 전국 기준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2022년 1월 기준으로는 한 105.8포인트 정도 됐는데 4월에는 116포인트 정도 이렇게 상승했고 네네.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105.3% 이때 가장 저점이었죠. 심리지수가 가장 낮았던 시점이었는데 4월 들어서 117%나 현재 지금 17포인트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에 이슈를 두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서울에 이 상승폭이 가장 컸다는 거죠, 지금. 네네.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5.3이었는데 거의 1월 같은 경우에는 전국이나 수도권이나 아니면 서울의 어떤 그 소비 심리 지수가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그 격차를 벌리고 있고 서울이 현재 지금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소비 심리 지수는 말 그대로 이게 소비 심리 지수가 어떤 식으로 이게 책정이 되냐면 거의 이제 중개인, 고주민 이분한테 전화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냐, 앞으로 집값이 더 많이 올라가겠냐, 아니면 집값이 많이 떨어지겠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중개인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가장 많은 고객들을 상대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매수 의사가 더 많으신 분들이 오셨을 경우에는 또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 어떤 매도 의사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셨을 경우에는 하락할 의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어떻게 가장 반영한 최전방에 있는 어떤 군인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는데 근데 그분들의 목소리에 미치는 게 뭐냐면 실제 그 소비 심리 지수를 시세하고 같이 데이터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거의 한 3개월 정도 선행지표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3개월 선행한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4월 정도의 이 지수치가 굉장히 최고조로 나타나면 3개월 뒤인 뭐 5월, 6월, 7월 그 정도 전후에서는 실제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거죠. 말 그대로 여기 있는 것이 계약이 된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 현재 지금 흐름이 이렇게 상승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심리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실제 행동하는데 걸리는데 시간은 그래도 한 3개월 전후 정도는 걸린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심리지수가 지금 높아졌다고 해서 서울 지역의 시세가 현재 지금 뭐 급격하게 반등하고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서울은 하락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상승폭이 줄어들었을 뿐이지. 근데 줄어들었던 상승폭이 지금 조금씩 다시 매주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하반기에 들었을 때는 본격적으로 이런 심리에 영향을 미쳐서 지금보다도 좀 더 상승폭을 더 키울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한 가지 좀 더 추가를 한다고 하면 보통 이제 제가 선행지표를 볼 때 어떤 그 소비심리 지수 이외에 이제 경매지표도 봅니다. 경매지표요? 경매지표도 보는데 실제 경매지표 데이터를 보니까 작년 11월 달에 낙찰가율이 119% 정도 형성이 된 이후에 계속 떨어졌다가 2월, 3월만 하더라도 100%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다시 4월 들어서 105%까지 또 올라왔어요, 이렇게. 그러면 보통
그 경매 같은 경우에도 보통 경매 3대 지표라고 하는데 네. 낙찰가율이 있고 입찰률이 있고 입찰 경쟁률이 있는데 네네. 이 세 가지 요소가 전부 다 지금 현재 4월 들어서 반등한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똑같이 경매 지표 같은 경우에도 경매 시장에 이렇게 어떤 상승 기조가 나타나면 네. 이게 일반 시장에 미치는 데까지 보통 한 3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네. 경매 지표가 일반 매매 시장의 한 선행지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경매 시장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어떤 그 소비자 매매지수, 소비 매매지수 같은 경우 그 매수 심리지수도 그렇고 네. 지금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회복이 되어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좀 시청자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좀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야, 하반기에 더 오른다. 이런 규제 완화로 인해서. 네. 예. 그리고 심리도 살아나고 경매 지표도 봤을 때도 지금 돌아서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막 데이터랑 선행지표를 말씀해 주시니까. 네. 그래도 맞는 것 아니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말고. 왜냐면 네. 그 회계사님은 실제 투자하는 분들 많이 보잖아요, 실제로. 네. 그 상담하러 올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파는 분이 많아요? 아니면 취득세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요? 양도세 물어보는 사람 많아요? 거의 다 양도세 아니에요? 양도세 많아요. 그쵸. 네. 약간 팔려는 사람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네. 사실은 뭐 이런 데이터는 잘 모르겠고. 네. 그러니까 얘기를 해보면. 네. 그냥 그 나의 심리 상태나 내 주변의 다주택자의 심리 상태 네, 이거를 좀 보면은 예. 확실히 팔 유인이 많아졌다. 팔 유인이 많아졌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 일단 금리 오르니까 네. 그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올라오죠. 네. 그리고 그게 또 앞으로 뭐 빅스텝, 뭐 자이언트 스텝 하면서 한다 예상이 돼 그러니까. 있으니까 네. 이제 좀 조심해야겠는데 네.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럼 좀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양도세나 이런 그런 깎았는데. 부담을 출구를 이제 열어주는 거예요. 예. 기존의 문재인 정부에서 저는 이제 가격이 계속 오른다고 생각을 했던 게 네. 이거는 완전히 다주택자들을 못 팔게 만드는 구조였으니까 매물이 없어지는 거죠. 네. 누구도 판단은 제가 상담하는 분들도 뭐 증여하겠다 이런 분들도 봐도 네. 이거는 매물이 나올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거는 이 구조가 깨졌다. 네. 이 시장 구조가 깨졌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다 풀어주고 네. 다 다시 바뀐다 그러면은 네. 다주택자들은 차익을 실현할 욕구가 굉장히 충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런 매물들이 일단은 많이 있을 것 같고 네. 저는 또 다른 거랑 이제 같이 보면 지금 뭐 주식 같은 경우 엄청 싸졌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차익 좀 실현해가지고 주식으로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제 풍선이 그 입구를 딱 막고 바람을 주입하면은 부풀어 오르는데 네네. 옆에를 보니까 이제 막 주식이나 이런 다른 더 싼 자산들이 보이게 되면은 네. 아무래도 이게 부푸는데 한계가 있겠죠. 다른 쪽으로 이제 돈이 흘러가니까.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네. 지금 하반기가 어떻게 될 거냐는 주식 시장도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계속 떨어지는데 네. 부동산 시장만 또 올라가는 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주식시장이 빠지다. 돈 더 들어오면은 지금은 아무래도 서울집 더 사는 것보다는 주식 사는 게 싸긴 싸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또 다주택자에 대한 이야기만 해서 그러는데 네. 사실 지금 이제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나서 채팅창을 보니까 네. 높게 또 오른다는 이야기냐라고 하는데 네. 정확한 팩트는 그거예요. 지금 이제 그 경매 지표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심리 지표도 그렇고 네. 지표로 봤을 경우에는 하반기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부분. 어쨌든 이거는 데이터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네, 네. 저희 주장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주장, 제 네. 경험 쭉 본다 한다면 조금 다른 각도인데 최근 들어 제가 상담을 이렇게 하거나 네. 아니면 저희 이제 멘티분들 그리고 저도 이제 뭐 여기서 상담하고 있지만 또 보성 TV 유튜브에도 상담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내용들 보면 대부분 사람들의 고민이 이거를 언제 팔까에 대한 고민보다는 네. 팔고 나서 내가 어떻게 갈아타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팔고 다른 데로 예. 전진을 한다. 그렇죠. 네. 근데 대부분 갈아타기 하는 곳은 뭐 19이 정도 상급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게 지금 현재는 무주택자 이야기보다는 네. 1주택자
내지 2주택자 이야기 굉장히 많은 시점인 것 같아요. 근데 1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어디가 상급지냐, 네. 지금 상급지로 갈 타이밍이냐, 시기냐. 근데 이게 금리 인상하고 맞물렸었을 때 네. 지금 타이밍 쪽으로 이게 바른 선택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시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매물이 많이 나오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또 어쨌든 양도소득세가 완화가 됐을 경우에는 매물이 많이 나오는 건 맞겠죠. 네. 그런데 매물이 많이 나온 만큼 이 사람이 팔고 나서 다시 다른 곳으로 가는데 네. 어디가 가고 그 수요가 어디에 몰리냐에 따라서 네. 그런 의미에서 시장을 놓고 봤을 경우에는 저는 어. 양극화가 좀 심화될 수 있지 않겠냐. 네, 네. 문제는 통계는 항상 평균치거든요. 네. 평균치이기 때문에 좋은 입지의 매매 평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네. 전체 평균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됐기 때문에 시장은 상승을 보이는 거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한 중저가의 아파트 살고 있어. 가격이 네. 안 오른 것 같아. 근데 뉴스 보면 맨날 신고가 찍다고 하고 저 아파트 오르는데 네, 내 아파트는 네. 오르잖아. 근데 그 아파트 막 80억짜리, 뭐 60억짜리 이런 아파트잖아요. 네, 예. 하지만 전체적으로 고가의 아파트 올라가면 평균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시세가 상승 어떤 데이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어떤 로직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집은 안 오른다는 건 내 집만 안 오른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제일 암울한 상황이죠, 네. 사실은. 그러니까. 네. 근데 석준님 말씀하신 게 네네. 되게 맞는 부분이 네. 저도 상담하는 분들이나 뭐 저도 생각할 때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뭐 다주택자가 집을 판다, 네. 그런 분들이 팔고 뭐 다 주식으로 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원래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니까. 네. 근데 내가 팔 때 안 팔 물건, 요거는 팔고 싶지 않아. 네. 아니면은 다른 걸 좀 팔고 이제 자산 배분을 다시 한다고 했을 때 그래도 좀 사둘 만한 물건, 네. 요런 거를 생각을 하면 지금 시장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네. 그런 쪽에 굉장히 이슈가 많죠. 예, 앞으로 이제 여기는 시장과 관련 없이 시장이 네. 좀 하락하더라도 이런 거는 좀 이제 안전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덜 떨어져도 덜 떨어지고 네. 오른다면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재개발 재건축 쪽 분야거든요. 그래서 뭐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시켜주는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이런 것도 약화시키고 이런 부분에는 계속해서 또 기존 다주택자도 그렇고 무주택자도 1주택자도 불안감이 있거든요. 내가 이거 샀는데 꼭지 잡으면 어떡하지? 네네. 떨어지면 어떡하지? 근데 그나마 이거는 앞으로 호재가 있으니까 덜 떨어질 거야. 그런 곳에 더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또 매물도 적게 출현하지만 수요가 네. 또 발생하니까 그런 곳은 또 잘 가고, 또 그 외의 시장은 뭐 매물이 많아지면 조금 네. 힘든 기간을 가지 않을까. 그래서 양극화 얘기는 요새 그 트렌드랑도 좀 맞아서. 요즘 양극화 이 얘기가 진짜 많이 나오는 게, 그러니까 델롬델이라는 거잖아요. 예, 약간 분위기가 지금 원래 과거에 우리가 강남 3구 라고 했던 서초 송파를 먼저 말할 뻔했네. 죄송합니다. 예. 강남 서초 송파. 예. 근데 뭐 여기 강동까지 껴가지고 강남 4구라고 하기도 했고 뭐 한때. 근데 보면은 지금 이 송파랑 강동구는 주춤하는데 그냥 완전히 이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금리가 올라니까 좀 돈이 좀 마르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확 차별화가 나는 것 같아요. 강남 서초는 여전히 좀 뜨거운데 송파 강동구는 좀 주춤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확실히 좀 이제 아예 극단가. 예. 금리가 올라가는 게 부담이 돼? 근데 만약 주택이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주택 숫자가 아직 늘어난 건 아니니까 금리는 부담되는데 심리는 살아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금리는 부담되는데 심리는 살아났어. 그리고 주택수는 안 늘었어. 그러니까 돈이 필요 없는 사람들, 실거주자, 뭐 반포 이런데 실거주 하는 사람들 가서 또 신고가 찍으면서 그냥 사는 거고, 또 돈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돈이 안 들어가는 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또 상승이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좀 돈이 안 들어가는 것들이 좀 가격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돈이 안 들어가는 거. 빚져서 사는 거는 좀 부담이 굉장히 많은 시점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실거주하기에는 이게 심리가 살아나면 실거주하기에는 빡센데 투자하기에는 괜찮은
왜냐면 이자 부담 제일 큰 사람이 실거주하는 사람이거든요. 맞아요. 그쵸. 대출을 끼에 쓰다 보니까. 네, 실거주하는 사람은 무조건 이자 올라가면 안 좋은 건 실거주하는 사람. 사실 뭐 이자는 전세로 들어오는 분이 부담하는 거죠. 전세자금 대출은. 그렇죠. 월세도 들어오는 분이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그게 없는데 이제 자기가 4억짜리 아파트도 내가 뭐 4억짜리 아파트 투자자분들한테 4억짜리 아파트 이러면은 그날에 막 전화해가지고 명의 꽂아버리잖아요. 막 그 정도 금액이면 그지 않아요? 갭을 봐야죠. 그러니까 갭 보고 그냥 그 명의 그날 꽂잖아요. 가계약금 그냥 쏘잖아요. 그냥 집도 안 고 전화로 한다면 그냥 쏴요. 계좌만 나오면 그렇잖아요. 한 3, 4억은. 근데 내가 거기 들어가서 앉는다고 생각해봐요. 돈을 전부 다 내 돈으로 4억을 다 채워 넣어야 되면은 대출을 받는다 그래도 이게 금리가 한 방 한 방이 나한테 빵빵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때는 좀 그게 좀 어렵지 않을까. 죄송해요. 민크님 죄송해요. 진행자보다 게스트 말씀 더 듣고 싶어요.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알고 있어. 예. 말이 마무리 못해가지고 끊지 못했는데 민크님 덕분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주제를 오시기 전에 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떠드는 동안 생각을 좀 정리할 시간을 드리고 또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한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좀 얹어봅니다. 네.